반갑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우리 동네 병원 맛집 닥터 우동TV 그 네 번째 시간 마취통증의학과 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구호를 좀 외치고 시작할까요? 네. 허리 삐끗 좌절 금지. 마취통증의학과로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다나은 마취통증의학과 운영하고 있는 전순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잠실 성모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원장인 조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1인 마취통증학과 의원의 이립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썸네일에 나간 것처럼 허리를 삐끗하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추 염좌의 원인 치료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추 염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환자분이 아래 허리를 부여잡고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에 경증으로 며칠 물리치료 받고 완전히 싹 낫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 내원했을 때부터 허리 디스크가 의심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리의 아픈 부위의 위치는 지금 손의 위치처럼 윗허리가 아니라 아래 허리 그리고 엉치, 아래쪽에 엉덩이, 아주 가끔은 하지에 통증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통증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좌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다이어그램을 그려왔는데 이렇게 빨간 큰 원의 염좌가 있고 어느 부분에 염좌가 있는지에 따라서 경추염좌, 요추염좌, 발목염좌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포츠를 하시거나 여자분들 하이힐을 신고 걸어갈 때 이제 삐끗하는 경우는 많이 겪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제 부위만 요추, 허리가 삐끗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두 염좌의 공통점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삔 사람이 또 삐기가 쉽기 때문에 예방법 같은 것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좌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사전에 보면은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운동으로 근막이나 인대가 상하거나 타박상으로 피하 조직 또는 장기가 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두 가지 용어를 쓰는데요. 스프레인 아니면 스트레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다치는 부위가 다른데 스프레인 같은 경우는 인대가 다치는 것이고요.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근육이나 그와 연결된 힘줄이라든지 근막이 다치는 것이거든요. 이 두 단어가 알파벳 한 글자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데 우리가 이제 축구 선수가 넘어져서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쿨링 스프레이 같은 걸 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스프레인이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쉬우실 것 같고 스트레인은 뭐 헬스 트레이너 이런 분들이 근육 운동 굉장히 많이 하시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근육에 이제 다치는 경우이다. 텐던이 다치는 경우, 근막이 다치는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염좌에 그래도 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제가 한자를 좀 찾아봤는데 그냥 한글로는 염좌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다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염증을 할 때 그 염자가 아닐까, 불꽃 염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비틀 염의 거끌 좌자로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구성을 보시면 손수변에 이제 생강염자, 그래서 이 염자가 음으로 가고 뜻은 이제 손으로 비틀다 이런 뜻이 되고 쓰인 단어를 보시면 장염전이라고 의학 용어인데 장이 꼬이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괴사가 빠른 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수술이라든지 응급 처치를 빨리 해 주어야 되는 이제 질환에 해당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폐렴이 걸렸을 때는 특징적으로 우리가 청진을 해보면 폐에 염발음이라고 해서 수포가 터지는 것 같은 이제 소리가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영어로는 크레피투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손가락 관절을 우두둑 우두둑 소리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크레피투스라고 합니다. 좌자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한자의 구성은 손수변에 앉을 좌자라고 되어 있어서 앉을 좌자가 음에 차용이 되었고 뜻은 손으로 꺾다, 꺾이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구호에서 외쳤던 좌절 금지의 그 좌절이나
좌천되다 할 때 그 좌자도 좌자를 씁니다. 그래서 염자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비틀리고 꺾이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꺾이는 조직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대 또는 근육 그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요추의 인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추는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세에서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등을 뒤쪽으로 볼록하게 내밀어 보면 극돌기라고 해서 정중앙에서 공룡 뼈처럼 만져지는 돌기가 있는데, 요추는 1번부터 5번까지 극돌기가 1, 2, 3, 4, 5번이 있고요. 요추의 번호 개수는 또 1, 2, 3, 4,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극돌기끼리 연결되어 있는 정중앙에 인대가 있는데, 만약에 그냥 삐끗한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책상 모서리 같이 날카로운 곳에 재수없게 부딪혔다 이랬을 때는 극돌기 사이의 인대가 약간 찢어진다든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환자분이 어떻게 다쳤는지, 뭐 의자에서 떨어졌는지 이런 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횡돌기가 양쪽으로 쌍으로 있는데, 그림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횡돌기끼리에 인대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척추에서는 척추와 골반뼈가 굉장히 중요한데, 골반뼈와 척추는 천장 관절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정된 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관절은 걸을 때만 약간의 움직임이 있고 거의 이제 움직임이 없는 관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추에 있어서 골반의 위치나 기능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림에서 보시면 요추 4번과 5번이 골반의 장골 등과 굉장히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위를 다치는 것을 요추의 염자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보시면 요추의 근육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사람의 몸통을 횡으로 단면인데요. 요추는 등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위쪽에 보이는 이 등 쪽으로 뼈가 좀 더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뭐 소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그런 복강 내 장기가 들어있는 그 복강 안쪽의 공간이고, 이렇게 뺑 돌아서 옆구리 쪽으로는 복근이 세 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남자분들 헬스 운동 열심히 하시면 복근이 생기시잖아요. 그 복근이 왕자가 새겨지는 복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척추로 돌아가서 척추에 부착하는 근육은 우리가 척추 기립근이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이제 만져봤던 극돌기의 양쪽 옆으로 기립근이 있고, 이 기립근도 세세하게는 3개의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립근의 옆에 요방형근이라는 45도 정도 각도로 이제 근육이 있고, 더 안쪽으로 복강과 맞닿아 있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가 척추뼈에 붙는 중요한 근육이 되겠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옆구리 쪽에 사실은 복근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식부터보다 조금 더 얇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사이드 쪽은 근육이 조금 풍부하지가 않고 좀 부실하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설명드렸던 그 복근이 나와 있는데, 겉에 있는 것이 외복사근이라고 해서 사선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근육이 복근의 가장 바깥쪽 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뇌복사근은 외복사근과 90도의 각도로 해서 우리가 어떤 근섬유의 그 파이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좀 더 튼튼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옆구리가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중간층 근육이고 가장 안쪽에는 사각근이 있는데 요거는 겉에서는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을 덮고 있는 가장 표층에는 광배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광배근은 굉장히 척추 전 영역에 걸쳐서 분포할 만큼 큰 근육이고요. 이름처럼 큰 근육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대둔근이라고 엉덩이 모양이 동그란데 그 모양을 잡아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척추의 안정화에도 이 대둔근이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자세가 나쁘거나 하시는 분들은 골반의 기저부 운동, 케겔 운동을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케겔 운동도 물론 좋은 운동이고요.
제가 보니까 이 대둔근에 약간 조이는 힘을 줘서 서면은 복근까지 힘이 들어가면서 자세가 조금 바로 잡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극돌기에는 지금 근육이 아니고 근섬유가 아니고요. 붉은색이 아니고 하얀색의 요 근막으로, 이쪽은 근막으로 변해서 이제 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슬라이드에 말씀드렸던 인대가 다친던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근육이 다치던지 이런 것들이 요추의 염좌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런데 이제 잠깐 삐끗한 것 같은데 엄청 못 움직이시고 숙이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통증이 엄청 많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왜 아픈 걸까라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단순하게는 말 그대로 신경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백신 같은 주사를 맞을 때 예를 들어서 피하 지방층에 맞는 백신이 있고 근육층에 맞는 백신이 있는데 근육층에 맞는 백신은 그래도 맞을만 합니다.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가 않은데 피하 지방층에는 굉장히 많은 작은 혈관과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피하 지방층에 맞는 백신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허리 주변에도 이렇게 거의 칡뿌리라고 할 정도로 신경이 열기설기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고 이쪽에 보이고 있는 곳이 척추의 후관절이라고 하거든요. 척추의 뒤쪽에 있다고 해서 이 후관절을 보시면은 지금 3번과 4번 척추의 후관절인데요. 그 해당하는 부위의 신경 가지의 지배를 받고 또 위에서 한 가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의 후관절이 두 개의 신경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배로 아플 것 같은데 사실 두 배는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 이제 이 한 분절에 문제가 있다라면은 위쪽으로 4분절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4분절 총 8분절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통나무처럼 꼼짝을 못하는 게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지금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 후관절의 모양을 보시면 관절면이 거의 수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3번 척추뼈인데 이 3번 척추뼈를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할 때 4번 척추뼈에 이 돌기에 부딪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돌리려고 하면 또 반대쪽의 돌기에 부딪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고 지금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도 이제 손가락 관절처럼 모든 것이 있는 연골도 있고 그 관절에 캡슐도 있는 인대가 있는 완전한 관절이기 때문에 그런 인대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도표인데요. 이 사람이 뒤에서 이제 누구야 하고 불렀을 때 그 뒤로 돌아보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때 실제로 요추, 흉추, 경추까지 해서 척추가 어느 정도 범위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가장 많이 돌아가는 것은 이 위쪽에 경추 1, 2번이 되는데요. 경추 1번은 아틀라스라고 해서 생긴 모양이 굉장히 다른 경추뼈와 다르고 링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 동그랗게 링 쉐입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C2에 돌기를 축으로 돌기 때문에 그 C1, 2에서 가장 많이 돌림 현상이 일어나고 나머지 이제 흉추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데 이 각도를 보면은 10도 미만입니다. 특히나 요추를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가 5도인데 5도보다 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표현한 것을 찾아보면은 2도, 3도 이 정도밖에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 약수터나 공원에서 허리를 돌리는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그거를 운동을 하신다고 열심히 하시다가 허리를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아니면 노란색 트위스트 운동기구 그런 거는 절대 저는 금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제 매일 출근해서 이제 허리 삐끗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평생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아니면 자주 삐끗하신 분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고갑이랑 흉곽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침방울이 바깥쪽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때 디스크의 압력이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추의 염좌 정말 좀 운이 없다라면은 디스크가 터져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침을 참을 수는 없겠지만 기침이 나오려고 할 때
뭐 좀 코를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복부를 감싸준다든지 아니면 복근에 힘을 줘서 이제 압력을 좀 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바쁜 출근 시간에 이제 일러스트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머리를 감고 있는데 머리는 감고 싶은데 샤워는 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머리를 감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보다는 머리도 더 숙여지고 허리도 숙여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머리를 감다 보면 또 허리를 삐끗해서 결국엔 출근 못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양말을 굉장히 불안정한 자세로 신고 있죠. 이런 때에도 허리를 삐끗할 수가 있고 특히나 무거운 물건 그렇지만은 가벼운 물건을 들 때에도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 상황의 공통점은 허리만 그 굴곡을 시켜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약간 불안정한 자세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본 환자분 중에 이제 요추염자로 오셔서 요추염자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물리치료실에서 복부에 힘도 못 주고 서지를 못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디스크가 터졌나 보다 하고 119를 불러서 이제 상급병원으로 보내는데 다음 날에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MRI를 찍었는데 요추염자였어요. 저는 디스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분들을 이제 약간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조선재 원장님께서 허리 디스크랑 요추염자의 차이점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요추염자랑 디스크는 진짜 정말 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프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진료실에 왔던 환자분인데, 네, 저희 왜 진료실에서 클릭하면서 이제 환자분 누구누구 환자분 들어오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을 호출을 했는데 안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번을 했는데 복도에서 이제 진료실 들어오는 복도에서 잠깐만요, 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식은땀을 흘리면서 거의 이렇게 엉금엉금 네 하면서 이러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들어오시면서 문을 열어놨어요. 제가 문을 열어놨더니 선생님 저 디스크인가요? 이러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파서 오시면은 사실 디스크인지 요추염자인지 아는 게 참 알기가 어려요. 그쵸? 선생님도 그러시죠? 원장님도? 의견 봐서 그렇게 쉽게 구별이 가진 않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MRI 찍으러 상급병원 보내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봐서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이거를 그냥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가 요런 거를 볼 때 이제 뭔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좀 환자분들께서 알고 오시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추 디스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추 디스크는 그 요추 뼈가 있는데 그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요. 근데 그 디스크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밀려나와서 허리 신경을 눌렀을 때 그때 발생하는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요추 디스크라고 하고요. 그래서 허리 통증과 함께 그 디스크가 뒤로 밀리면서 신경을 눌러서 그 신경 근처에 염증이 생기고 이래서 생기는 통증을 방사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요통과 함께 방사통이 주로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출된 추간판이 그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그 신경근이 분포하는 다리에 감각 이상이나 운동 그 신경이 마비가 돼서 운동 그 움직임이 제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허리 뼈이고 요 뼈 사이에 디스크, 요 하얀 디스크가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요 디스크의 수액이 뒤로 살짝 밀려나게 되면서 요 지나가는 신경들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증상들, 그 눌리기 때문에 다리 쪽까지 그 신경 분포에 따라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그 요추염자, 흔히 이제 하부의 근육 긴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허리뼈 부위의 인대나 근육이 손상돼서 통증이 생기는 상태를 요추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하고 염자는 그 발생하는 원인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자 같은 경우에는 인대가 손상되고 근육이 좀 다쳤기 때문에
근육의 비정상적인 수축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상태를 지칭을 하게 되고 인대만 손상이 됐다기보다는 그래서 근육의 비정상적인 수축이 동시에 이제 허리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아까 우리 여러 근육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이런 이제 근육이나 인대가 다치는 경우에 그거를 염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좌랑 디스크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라는 이제 공통된 증상이 있고 극심한 통증부터 약한 통증까지 있지만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발생되는 원인도 우리가 염좌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혹은 어디 삐끗하거나 뭔가 내가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허리가 아팠는지 특정한 그 시각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디스크의 경우에도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이렇게 무리한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디스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또 염좌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염좌랑 디스크를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때 이런 환자분들의 말씀을 듣지만 엑스레이나 CT나 MRI를 통해서도 이렇게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염좌 디스크가 이렇게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이 비슷한 증상들 중에서도 이걸 구별할 수 있는 한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통증 부분이에요. 그래서 염좌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위가 눌렀을 때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누르지 마세요 이럴 정도로 너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이 심하게 누르는 부위가 아프다면 염좌일 가능성이 높고 디스크는 내가 디스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눌렀을 때 그렇게 많이 아파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사통이라고 하는 건데 그 신경을 따라서 생기는 통증인데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뭐 다리가 저립니다, 당깁니다, 뭐 약간 벌레가 지나가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없다면 염좌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이게 약간 강매활이에요. 네, 염좌 저림이 없다면 염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염좌일 가능성이 높고 방사통이나 이런 게 있다면 디스크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 사실 염좌의 경우에도 방사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디스크처럼 다리 끝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무릎 위쪽으로 나타나는 연관통이나 이제 방사통일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허리 이제 통증을 우리가 유발을 할 때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앞쪽으로 숙일 때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염좌 같은 경우는 뒤로 젖힐 때 주로 통증을 많이 느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저희가 좀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혹시라도 때를 늦춰서 이게 허리 이렇게 아프다가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서 너무 늦추다가 혹시 염좌가 아니고 디스크인데 놓칠까봐 혹은 아니면 디스크인데 염좌인 줄 알고 그냥 방치할까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이제 구별을 할 때 저희가 엑스레이를 좀 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엑스레이에 대해서 우리 그렇죠. 이리 원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병원에 와서 네. 갑자기 이제 많이 아파서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염좌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디스크 같다. 엑스레이 한번 딱 보고 설명을 하면 또 이제 그게 시간이 많으면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을 때에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잖아요. 환자분들도 답답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은 날에는 이렇게 엑스레이를 뭘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지 엑스레이 그냥 이제 하얗고 까맣고 그런데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사진입니다. 허리가 좀. 골반이 좀 비틀어졌죠? 네, 좀. 그래도 허리는 측만증은 없습니다. 네. 바로 서 있고요. 중앙에 보이는 요 네모난 뼈들이 척추뼈, 그 아래에 이제 받치고 있는 친구들이 골반, 그 위쪽으로 흉추가 있고요. 여기서 늑골이 양쪽으로 가지런하게 나오고 있고 흉추는 12개, 경추는 7개, 요추는 5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여기서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1, 2, 3, 4, 5번 요추뼈가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 하나씩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디스크. 그래서 완충작용도 해주고 움직임을 할 때 마치 관절과도 같은 기능을 하는 영울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5개의 뼈를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네모난 뼈들이 척추뼈고요. 그 사이에 빈 공간에 디스크들이 둥글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중간으로 척추관이 있어서 척수신경이 내려옵니다. 디스크 옆쪽으로는 양쪽으로 한 쌍씩
신경이 나올 수 있는 구멍들이 있고 척추신경에서 양쪽으로 신경 뿌리들이 나와서 적재적소로 몸으로 배치가 되고 있어서 어딘가가 이제 아프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보고 거꾸로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 여기쯤이 아프면은 몇 번 디스크 어디쯤에 있는 근육이 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측면에서 본 모습 완전히 옆에서 본 모습에서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모난뼈들이 척추뼈 그리고 요 이제 앞에서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네요. 그 뒤에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덮개뼈 그리고 그 둘을 이어주고 있는 브릿지가 있고요. 디스크 그리고 뒤쪽에 있는 덮개뼈들은 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골격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 그 앞쪽으로 뒤쪽으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코어 근육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단단하게 잡아줘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있는 그 브릿지라고 한 친구가 여기에 보이시는 동그란 이제 기둥이고 이렇게 스카틱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덮개뼈가 얼마나 탄탄하게 잘 있는지 그리고 위아래로 만나는 지점에 관절이 있고요. 요 관절에 방금 이제 후관절이라고 해서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근처로 신경 나오는 구멍이 있고 척추신경에서 신경 뿌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신경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디스크가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통증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모난 뼈들이 척추뼈, 그 사이에 빈 공간에 디스크, 둥글게 신경 나오는 구멍들이 배치가 되면서 신경관이 있고요. 척추신경이 내려오고 양쪽으로 한 쌍씩 신경 다발이 나오면서 앞쪽에 있는 디스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뒤쪽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은 허리 골반 다리가 아픈 디스크 증상 그리고 적재적소로 가게 되고 그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면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진은 정상 사진이어가지고 여기서 이상 소견을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앞에 제가 이렇게 화살표한 부분은 장내 가스도 보이는데 디스크는 사실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뼈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모양새, 변형을 보고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간격.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간격입니다. 그렇죠. 네,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 수분이 빠지면서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간격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좁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뼈막이 거칠어지는 경우도 있고 골격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작게나마 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연한 곡선을 보이고 있어야 되는데 경직돼가지고 완전히 일자로 서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위치가 서로 바뀌면서 아래쪽 뼈에 비해서 위쪽 뼈가 앞쪽으로 뒤쪽으로 전위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굽히고 뒤로 펴고 할 적에 허리가 흔들리면서 배열이 흔들려서 디스크의 불안정성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디스크의 상태, 척추관의 상태, 신경의 상태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그림에서 제가 표시한 부분은 척추관의 어림잡은 두께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척추관이 얇아지면서 엑스레이 상에서도 협착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진은 좀 전 사진하고 다르죠. 이건 이제 환자분 사진인데 여기서는 이상 소견이 있습니다. 이 사진, 제 사진, 환자분 사진 확연하게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어디가 다르냐면은 이 부분.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모난 뼈 사이에 빈 공간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거칠어져 있죠. 바로 위에 있는 친구하고는 분명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요건 또 다른 환자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칠어지고 간격이 좁아지고 뼈의 변형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다 안 좋은데 이걸 우리가 MRI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딱 봐도 여기 협착이 있고요. 중간에 원형으로 표시된 부분, 신경이 눌리고 있죠. 디스크가 돌출된 부분도 있고 엑스레이만 보고도 이런 모양새를 어느 정도 교차해서 보다 보면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서 봤을 적에 골격도 있고 뼈막이 거칠어지고 한 변형도 있지만 간격이 좁아지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아파하셔가지고 결국에 MRI 찍어봤더니 간격이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스크가 돌출된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상에서 어느 정도 교차해서 보다 보면은 이런 모양새를 보였을 때에는 증상이 또 이러할 때에는 디스크가 이렇게 돌출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은 병원에 와가지고 엑스레이만 보고도 MRI가 아닌데 디스크가 터진 것 같다, 협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설명들이 어떻게 엑스레이 보고 이 사람이 의사가 그런 진단을 내리나 싶지만 경험적으로 보다 보면 또 그런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이 엑스레이 설명은 저희가 여기까지 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너무 아파. 막 염자 이거는 진짜 움직일 수도 없고 너무 아프다. 이랬는데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거잖아요.
이래도 무리해서 운동을 해야 되나요? 오늘의 주제죠. 그렇죠. 염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아프시면 움직이지 말고 일단은 휴식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쉬셔라. 네, 그죠? 맞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해요. 쉬어야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움직여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해서 네. 움직이시다가 스트레칭 더 하다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왜냐면은 요추 염자 같은 경우에는 인대나 근육이 손상된 거니까 그 손상된 부분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런 데 다쳤다고 해서 그거 빨리 낫게 하려고 이게 문지르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상처난 네. 부위를 인대나 요 근육이 상처났다고 해서 그거를 움직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움직이지 말고 쉬셔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냉찜질을 해야 되냐 온찜질을 해야 되냐 그걸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많이 물어보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염자의 부위는 염증이 생기면서 부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냉찜질을 하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허리라 하더라도요. 네, 네. 그렇죠. 허리라고 하더라도 허리면 무조건 온찜질인 줄 알고 계시는데 아니죠. 냉찜질을 그래서 냉찜질을 하면은 뭐 우리 집에 그런 거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얼음 얼려서 하시면 돼서 네. 냉찜질이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또 아프실 때 조금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워 계실 때 무릎 아래쪽으로 베개를 좀 낮은 거를 베셔서 이게 허리가 좀 더 이완이 될 수 있게끔 하시면 그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통증을 이제 관리하는 이런 거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또 이 어떻게 하면 또 금방 나아질 수 있느냐. 네. 집에 있는 약. 아, 약인가요? 네. 아, 그렇죠. 집에 있는 예, 약. 결국 약을 먹어야 됩니다. 모든 네. 약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집에. 약을 좀 구별을 해서 네. 복용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얼핏 봤는데 이리원장님 댁에 약이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렇게 많은 약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 있지 않아요? 그 정도의 약을 아니에요? 네, 다 한번 아. 봐주시길 네. 아, 한번 좀 부탁을 소개해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아니, 결국에는 뭐 응급처치로 냉찜질 이런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너무 아플 땐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뭐 갑자기 약국에 갈 수도 없고 꼼짝도 못할 정도로 아픈데 병원에 만약에 주말 뭐 연휴 동안에 문을 닫는다, 약국도 문을 닫는다, 집에 있는 약으로 어떻게든 이용을 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허리 요추 염자 있을 적에 병원 이용하기 어려울 적에 약국 이용하기 어려울 적에 집에 있는 약으로 어떻게 골라서 효과적인 약을 복용할 수 있느냐, 요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꿀팁이에요, 꿀팁.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약을 골라서 먹으려고 하면은 어떤 약을 고를지를 알아야겠죠.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어떤 약이 필요한가. 허리 통증은 이제 뭐 급성 허리 염좌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만성 요통, 뭐 디스크 문제, 아니면 협착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처방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소염 진통제. 이게 이제 소염 작용을 해서 진통 작용을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더해서 순수하게 진통제로서 작용할 수 있는 약들도 많이 아플 땐 필요하겠죠. 또 근육이 긴장한 부분은 근이완을 통해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근이완제도 필요할 거고요. 이런 치료 목적으로 쓰는 약 이외에도 보통 이제 약 처방하면은 소화제 넣잖아요. 우리 그렇죠. 약 처방할 때 항상 이거를. 환자분들이 맞아요. 소화 안 넣어주세요. 되니까 소화제 네. 넣어달라. 그러니까 집에서 약을 드실 때에도 소화제를 어느 정도 이용하시면은 좀 편안하게 약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염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을 할 적에 우리가 뭐 어떤 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염제 처방드립니다. 그러면은 왜 소염제? 염증 때문에 아프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들은 디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다 이거 염증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앞으로 지금까지 들은 설명은 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도루마무. 네. 근데 이제 소염제를 먹는 이유는 뭐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지만 염증 자체가 원인이긴 하죠. 하지만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허리의 염좌, 디스크, 협착 이런 상태로 인해 가지고 염증 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통증, 발열, 붓기, 발적이 발생하므로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소염제를 먹는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뭐 단순히 임시방편으로 안 아프게 하려고 그런 치료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소염제라고 하는 거는 진통제라기보다는 소염제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소염작용으로 인한 진통 효과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라고 부르는 거죠. 소염제의 대표, 다들 아시는 그렇죠. 최초의 소염제입니다. 1899년도에 소개가 된 아스피린. 이걸 우리가 보통 영어로 NSAID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부르죠. 그만큼 이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약물입니다. 제가 이 뒤에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겠지만 만약에 집에 스테로이드가 있다고 하면은 많이 아프실 때는 이 약을 드시는 게 썩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강력한 소염 작용을 합니다. 알러지 약 같은 거. 네, 거기에 많이 들어있죠. 많이 피부과 약에 많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네, 그걸 참고로. 실제로 소염 작용을 해서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응급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에는 많은 약들이 개발되고 소개가 되고 있어가지고 워낙에 다양한 약들이 집에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타이레놀, 아스타미노펜, 이부프로펜 우리가 감기약으로 잘 많이 갖고 있죠. 그 외에도 록소프로펜, 렐레콕시브, 나프록센 다양한 약들이 있는데 약의 선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효과는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약이라고 하면은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은 조금 다른 작용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뭐 브루펜이라든지 엔세이드 계열의 이런 약들과 조합해서 쓰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세타미노펜보다는 일단은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로 된 약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염증을 줄여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아세타미노펜은 뭐 좋은 약이긴 합니다만 이 약의 선택이 있어가지고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좋은 약이고 안전한 약으로 이렇게 좀 소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약에 복합제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하루에 4,000mg 이상 먹게 되면 간독성이 있죠.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한때 이제 일부 약이 유통 금지가 됐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약 성분을 보실 적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세토아미노펜이 있으면은 합산을 하셔가지고 하루에 4,000mg이 넘지 않는지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복합제가 뭔가요? 뭐 약의 복합제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성분이 하나의 알약으로 한 알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한 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한 성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진통제, 소염 진통제가 아닌 순수하게 진통 효과를 보이는 약. 이런 약들은 집에 보통 있는 성분으로서는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데요. 트라마돌이라는 성분과 코데인이라는 성분, 약 성분을 찾아보셔가지고 이 두 가지 성분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강력한 진통 작용을 보이기 때문에 많이 아프실 때는 이 약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찾아보시면 트라마돌은 좀 겁나게 마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유사 마약. 그다음에 코데인은 한해 마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코데인이라는 약은 사실 감기약으로 많이 쓰죠. 그쵸. 네, 많이 기침약. 써요. 애기들도 먹습니다. 의존성과 중독성이 낮고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선택해서 이용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이야 뭐 간단합니다. 약국약으로 산 경우에는 포장에 잘 나와 있으므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처방약 같은 경우는 식별 정보를 잘 참고하면 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소화제. 소화제를 이제 선택을 하실 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화불량이 있어가지고 먹는 소화제, 속쓰림이 있어서 먹는 소화제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선택을 하실 적에 제산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산제를 선택하실 적에 약의 용도에 보면은 궤양약이라고 되어 있는 약들, 뭐 위궤양약, 십이지장 궤양약 이런 약들을 선택하셔서 드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저희 집 서랍의 모습입니다.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아이들 약이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른들 약도 이렇게 많습니다. 저희 집에 병원이 아니라 집에 오면은 이렇게 약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약국약을 보시면은 선택하고 이용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약의 이름과 성분, 용도, 복용법, 주의점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찬찬히 읽어보시고 선택할 수 있겠죠. 이거 이제 감기약인데 가만히 보시면은 좀 작은 글씨여서 안 보입니다.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 계열이죠. 이것도 급할 때는 드시면은 분명히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지만 감기약을 드시면은 진통 효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좀 더 추천드리는 약은 브루펜인데 집에서 간단하게 이용해 볼 수 있는 형태는 시럽이죠. 보통 애기들 있는 집에는 그 해열제로 응급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죠. 시럽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 시럽의 주성분이 브루펜,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 있을 때도 처방하는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계열의 약입니다. 이걸 성인 용량에 맞춰서 드시면은 알약으로 먹는 것과 똑같이 소염작용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약봉지를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이 사진처럼 이렇게 약의 모양, 사진과 그 다음에 이름, 쓰임새들이 다 적혀 있으면은 포털 검색을 통해서 쉽게 약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약 이름만 나온 경우에도 조금 좀 깨져서 나오네요. 어쨌든 좀 정성을 들여야 되지만 이름을 네이버 같은데 포털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약 사진과 모양새가 다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또 이용해 볼 수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무 고맙죠. 그쵸. 사실 뭐 교과서처럼 아, 쭉 나와 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쓰임새에 따라서 하나씩 골라서 쓰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조합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죠. 그치. 이렇게 네. 들고 오시죠. 이 약 예, 드세요. 예. 이래버리면 정말 이게 어떤 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받은 약인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요 약들을 어떻게 하면은 한 알 한 알 어떤 성분이고 어떤 쓰임새고 내가 어떻게 이용할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뜯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가장 큰 거 집어보니까 하얀색 정제로 동그란 모양새로 한쪽엔 AMG, 한쪽엔 YH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봐서는 이게 어떤 약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약의 성분을 검색을 할 적에 3가지 정도의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약학정보원, 드러그인포, 킴스온라인. 그 중에서 그 약학정보원 포털 모습이고요. 드러그인포, 킴스온라인. 킴스온라인이 회원가입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용하기 좀 그쵸. 힘들고요. 드러그인포도 회원가입이. 약학정보원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는 약학정보원을 통해서 어떻게 식별할지를 준비를 했고요. 약학정보원 첫 페이지에서 약품 검색 그리고 식별 검색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식별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에 차례차례 하나씩 입력을 하시고 아래쪽에 제형, 정제, 모양은 원형, 색상은 하얀색, 분할선이 없죠. 이렇게만 넣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의약품 상세 정보 보기 여기를 클릭하시면 비로소 우리가 찾는 정보가 나오는 거죠. 소화제였네요. 너무 유익합니다. 네. 그래서 추천약 조합 이게 화면이 잘 나오면 좋은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브루펜 시럽 이용하면 좋겠다. 가장 필요한 약이다. 여기에는 소화제가 같이 필요할 거고요. 감기약 중 아세타미노펜의 성분이 포함된 약도 같이 드시면 좋기 때문에 되도록 같이 이용하시면 좋겠다. 근연한제 필요하고 제산제 같이 드시고 이 정도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요추염자의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꼭 이렇게 뭔가 강의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꼭 그 환자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도움을 오셨던 환자분인데 마침 허리를 삐끗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진료실 의자가 등받이가 이렇게 나무 의자인데 있습니다. 있지만 이렇게 구겨져서 앉아 있으시잖아요. 셔츠도 구겨져 있고 정면에서 옆모습이 아닌데도 많이 자세가 나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등이 이렇게 굽어져 있잖아요. 그럼 원래보다 근육이랑 그 근막 같은 게 늘어나 있겠죠. 그러면 훨씬 깨끗하기가 쉽다는 거고요. 이분은 2년 전에 오셨던 분인데 조금 노년층이시죠. 나이가 많으신데 지금 보시면 거의 앞쪽에 배 쪽에 피부가 접힐 정도로 자세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자세가 안 좋으면요. 이 복강 안에 있는 장기들의 그 기능도 떨어지고요. 위장, 소장, 대장 기능 다 떨어지고 소화불량 있고요. 그리고 장 면역 같은 것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허리가 아프고 이게 아니라 식사를 못하고 굉장히 약하셔가지고 이제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니까 뭐 다 펴지진 않았지만 조금 좋아진 상태. 허리를 펴신 거잖아요. 네, 허리가 펴졌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자세로 이제 생활을 하시면 이분이 복근이 있을까요? 복근이 강하지가 않겠죠. 기립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약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잘 삐끗하기가 쉽고 우리가 자세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넣어봤는데요. 그러면 내 자세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자세를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바르게 하게 되죠. 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환자분들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연령대, 이제 허리 통증이나 요추 염자, 허리 디스크의 통증은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전 연령층에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대 여학생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면은 자세가 구부정하죠. 그냥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20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볼 때에는 눈 높이까지 조금 올려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 옆에 모습을 보면 사실은 자세가 나쁘다는 걸 확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귀의 위치가 어깨의 위치와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직선이 안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자세를 고쳐 앉으셨죠? 뭐 제 얘긴데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자세가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왜냐면은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전문의까지 되시려면 요 고위험군이에요. 10대, 20대 때 굉장히 앉아서 공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목이 굉장히 짧아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옷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어깨를 으쓱하는 상태가 아니시거든요. 일단은 일자목이랑 뭐 라운드 숄더가 세트로 온다고 보시면 되고 등은 이렇게 굽고요. 그러면 이제 굽은 등이 되고 요추에 아까 점만 그 곡선이 있어야 되는데 또 없어지고 하면서 이런 분들은 이제 예비 환자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연령대 이제 좀 더 연령대가 높아지는데 또 자기가 이렇게 자세가 안 좋은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제 지인인데 이렇게 찍어 보니까 자기가 뚱뚱하지도 않은데 배가 나와 보인다. 이런 경우는 자세가 좀 안 좋으신 겁니다. 그리고 60대 분이 이제 모임에 참석한 사진인데 벌써 이렇게 약간 고착화돼서 등이 많이 굽어 있으시죠. 이분도 이제 귀 위치랑 어깨 관절 위치를 보면은 머리가 많이 앞으로 나와 있는 헤드 포워드 포스처라고 하는데 자세 많이 안 좋으시죠.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이 등 쪽과 허리 쪽의 근육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보기도 안 좋고요. 네, 보기도 안 좋고. 70대 여성분인데 요추 협착증이 있으시거든요. 이분은 이제 자세가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앞쪽에 있는 흉쇄 유돌근이라는 그 목 앞쪽에 있는 근육을 보면 이렇게 긴장이 돼서 바짝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가 내 자세는 괜찮은지 한번 되돌아보는 필요가 있겠고요. 예방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바닥에 있는 물건을 리프팅, 들어 올리는 걸 할 때에는 왼쪽 사진과 같이 허리 관절만 이용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무릎 관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쪼그려 앉아서 무릎 관절, 허리 관절을 이용해서 물건을 잡고 다리 펴고 허리 펴고 이렇게 서면 되고 또 물건을 잡았을 때에는 내 몸으로 가까이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모멘트 암이라고 하는데 끌어당겨서 무거운 물건, 비록 가벼운 물건이더라도 허리에 부담이 덜 가게 이렇게 리프팅을 해야 되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장기간 서서 설거지 같은 거를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때 이제 작업대 높이가 사실 중요한데 개수대의 높이는 우리가 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개수대가 낮거나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등도 굽고 이제 구부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30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때는 발 받침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발 받침대. 이런 게 집에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러면 두꺼운 책이라든지 상자라든지 이렇게 대체할 것을 찾아서 하시면 되고 오른쪽 발, 왼쪽 발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가 좀 편안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르게 앉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자세 나쁜 분들 보여드렸을 때 다 앉은 자세거든요. 이렇게 지금 팔걸이가 없지만 허리에 이제 전방 커브가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이분은 사실 원래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귀 위치랑 어깨 위치 보면은 어깨도 좀 굽어져 있고요. 이 상태로 그냥 앉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목도 일자가 되고 이제 등도 굽고 허리에도 안 좋고 하는데요. 다시 똑바로 앉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똑바로 앉는 요령은 내가 인형이 되는 거예요. 인형이 돼서 꼭두각시 인형이 돼서 누군가 이렇게 내 머리 꼭대기를 이렇게 쭉 잡아 당긴다는 식으로 이렇게 텐션, 숨은 키가 발견이 됩니다. 텐션을 줘서 쭉 앉고요. 그러면 어깨가 펴지면서 귀의 위치, 경관절, 어깨관절의 위치, 고관절의 위치가 일직선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르게 앉으셔야 되고요. 저희가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앉은 자세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모니터의 위치는 높은 게 좋은데요. 모니터 받침대 요즘 많이 파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높여주는 게 좋고, 모니터의 각도는 상단부터 중간까지 15도에서 30도, 그리고 이 아래 팔뼈, 그리고 허벅지 뼈가 지면과는 평행하게 해주셔야 되고, 이 위팔뼈와 종아리뼈는 직각이 되게. 근데 이 자세가 되려면 책상과 의자를 높이를 조정이 되는 가구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엉덩이 위치가 중요한데요. ong덩이 위치는 거의 끝까지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엉덩이를 이렇게 앉아볼까요, 한번? 엉덩이 워킹을 이렇게 한 다리씩 쭉 가서 거의 뒤에 맞다 주시고, 이제 등받이가 없는 의자보다는 당연히 있는 의자가 좋습니다. 그리고 등받이에 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제가 한번 따라해 봤더니 너무 힘들어요. 기립근에 힘이 들어가서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등받이가 있으면 이렇게 등에 좀 기대에 앉아서 힘을 좀 자연스럽게 빼고, 우리가 허벅지 이 뒤에 근육에 그냥 상체를 얹어 놓은 것 같은 힘을 뺀 그런 자세.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마쳤고요. 질문을 몇 가지만 좀 받아볼까요? 질문이 엄청 많아요. 질문을 좀 많이 주셨는데요. 이리 원장님 좀 마음에 드는 질문 한번. 글쎄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통합님. 네. 네, 이거 볼까요 한번? 네. 요로결석 얘기가 있는데요. 이건가요 지금? 예, 그렇죠.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낫지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 그 검사를 해보니 요로결석이었다. 그런 경우 있죠. 있죠. 네. 이제 요로결석 굉장히 많이 아픈데 요로결석 있을 적에 저희가 이제 보통 비뇨기과죠. 근데 이제 비뇨기과. 예,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적에는 소변 볼 때 약간 혈뇨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로 앉은 자세에서 옆구리를 이렇게 퉁퉁 쳤을 적에, 쳤을 때. 예, CVA 뭐 텐더러스라고 해가지고 안쪽 깊숙이서 뭔가 울리는 듯한 늑골 바로 아래쪽에서 거기 이제 신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극 증상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영상 검사를 통해서 요로결석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겠죠. 사실 뭐 아주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으면은 아마 병원에서 판단하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마 검사를 하셨어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길었죠? 네. 저희가 예, 질문이 예. 많지만 저희가 댓글로 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쉽게도 저희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 마취통증의학과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